아, 마이크 들어가고 있나요? 뭐 아까 지훈이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고 있겠죠.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논문 발표, 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랜덤에 올려주셨던 MIT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강의랑 그리고 저랑 이제 또 유재범 학생이랑 좀 최근에 좀 잘 읽고 있는 디자이닝 데이터 인텐시브 어플리케이션스라고 하는 책들을 참고를 해서 분산 시스템에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를 꼽아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좀 이렇게 뭐 저랑 뭐 유재범 학생이랑 이렇게 해갖고 저희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되게 잘 알겠지만 그리고 또 ITM 학생들도 다 배웠겠지만 이제 좀 오래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내용들만 좀 짚어주는 형태로 발표 준비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저기 있는 것들 좀 참고를 하시거나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참고할 수 있는 블로그나 글들 제가 따로 이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왜 분산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스템들은 모두 단일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연산들이라든가 저희가 뭐 슈퍼컴퓨터와 같은 그런 컴퓨터들도 있지만 이제 하나의 코어 혹은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프로세서가 발전해 오는 수준 그리고 발전하는 속도도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어에서 처리할 거를 여러 개의 코어에서 나눠서 처리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분산 시스템 혹은 여러 개 멀티코어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는데요.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 개의 서버를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 패러럴리즘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더 많은 양들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펩타바이트 수준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 데이터들이 처리가 된다고 하죠. 단일 PC에서는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슈퍼컴퓨터가 와도 조금 어려울 정도의 양이지만 수천 대의 컴퓨터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일 머신에서 처리할 때 뭐 저희가 우버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버 본사는 미국에 있죠.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오기 위해서는 피지컬하게 네트워크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엄청 수초에서 수분의 레이턴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레이턴시를 감당할 필요 없이 각 로컬에 우리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지역에 뭐 한국이면 한국,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이런 식으로 그 각 지부에 뭐 별도의 서버들을 둔다는 식으로 해서 그걸 로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피지컬한 리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폴트 톨러런스가 있는데요. 하나의 머신에서 처리하고 있다가 그 머신이 죽어버리면 전체 서비스가 다운되거나 전체 연산이 죽어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지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위험성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폴트 톨러런스의 영역에도 속하게 되고요. 하나의 머신에서 모든 연산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머신이 멜웨어 등에 감염되거나 아니면은 정보가 누출된다거나 하는 식의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서버에다가 역할을 나눠두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큐리티나 아이솔레이티드 관련된 시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금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퍼포먼스 대비 코스트,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실제 하드웨어 벤치마크를 하는 그런 지표를 제가 간단하게 조금 참고를 해서 다나와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프로세서들 검색해갖고 나온 결과입니다. 한 이렇게 올라가면 속도가 한 3배가 조금 안 되는데요. 단순히 속도를 처리량을 3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위에 같은 경우가 수직 확장에 해당합니다. 3배를 이제 단일 머신에서 성능을 3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한 5배 정도 증가하게 되죠.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3배로
리니어하게 증가가 됩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 리니어하게 성능이 증가된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한 연산들을 처리한다고 하면은 가성비가 아래가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들을 좀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어, 이거를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그러니까 분산 시스템에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와 컴퓨테이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세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스토리지는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관한 영역입니다.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영역이 있겠고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저희 데이터 모델, NoSQL이라든가 SQL 혹은 뭐 파케이라든가 그런 피클과 같은 그런 데이터 형식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레플리케이션과 파티셔닝, 처리량을 늘리기 위한 파티셔닝과 그리고 이제 리커버런스를 위한 그런 리플리케이션들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동시성 제어와 일관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되겠고요. 요거와 관련된 연구를 이제 이재규 학생이 했었죠. 그리고 컴퓨테이션,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인가에 관한 영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산 연산인 맵리듀스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트림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느냐, 배치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미니 배치로 나눠서 처리를 하느냐, 뭐 스트림하게 배치 연산과 같은 복잡한 연산을 스트림하게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같은 이슈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영역입니다. 뭐 흔히들 들어보신 HTTP를 기반으로 하는 REST API가 있을 수도 있고, 뭐 SOAP라고 하는 XML 기반의 그런 RPC들이 있겠고, 뭐 gRPC, RPC 등등의 이런 이슈들이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또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그런 현대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디자인 아키텍처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한 시리얼라이제이션,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받을 것이냐, 뭐 프로토버프로 받을 것이냐, 뭐 에이브로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바이너리로 내가 커스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포맷으로 보낼 것이냐 하는 그런 시리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또한 동기로 처리하느냐 비동기로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슈도 있을 텐데, 최근에는 이제 비동기로 처리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아파치 카프카, 레빗엠큐, 액티브엠큐와 같은 그런 메시지 큐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핫한 그런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을 관리하는 와중에 어떻게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로스들, 혹은 위에 있는 스토리지에서 레플리케이션과 파티셔닝,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혹은 이제 각 머신의 이 문제로 인한 그런 데이터 불일치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컨센서스, 합의 과정에 관한 내용들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챌린지는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맨 밑에 있는 퍼포먼스.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많은 양을 처리하고 좀 더 빠르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머신 한 대를 더 붙이면은 뭐 리니어하게 2배는 아니더라도 한 1.8배, 1.7배 정도는 성능이 증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와 관련된 이슈들이 속해 있는 그런 퍼포먼스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에 접근할 경우 어떤 순서로 데이터들을 처리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런 이슈들을 처리하는데요. 이런 트랜잭션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반적으로 락킹, 투페이지 커밋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로 처리하기도 하고요. 멀티 버전 컨커런시 컨트롤
같은 형태로 버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이슈들, 컨커런시 일관성 이슈들을 처리하고는 합니다. 다음 파티션 톨러런스, 일부 머신이 죽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트래픽이 몰리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전에 진윤태 학생이 한번 살짝 다뤘었던 카오스 몽키와 관련된 이슈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서비스들, 그리고 특히 AWS에서도 5-9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99.999%의 그 서비스 타임을 보장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1년 중에서 315초, 그러니까 한 5분 15초 정도만 다운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00%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천 대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러니까 10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평균 3대 서버가 다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개의 서비스 중에 1000개의 PC 중에서 3대가 다운이 되면은 그 3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분배를 해갖고 처리를 한 다음에 얘네 3대가 복구되면은 또 다시 합류시키고 또 죽으면은 또 분배하고 또 합류시키고 이런 식의 리커버와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핫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레플리케이션, 복제를 해갖고 여러 개의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머신에 레플리케이션, 복제를 통해서 보관을 해서 얘가 만약에 죽더라도 다른 곳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들을 땡겨와서 쓸 수 있도록 레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write ahead log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로깅 방식도 뭐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어 왔는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왔는가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에서 어떤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스토리지들입니다. 흔히 데이터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NoSQL에는 지금 굉장히 제가 읽었던 논문에서는 서베이 페이퍼에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키밸류 스토어와 와이드 컬럼 스토어, 도큐멘트 스토어, 그래프 스토어 4가지로 나누는데요. 뭐 각각의 피트 시나리오나 스트렝스 리미트 이그젬플들은 이제 이거와 같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요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참고해 볼 만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할 거는 더큐먼트 스토어가 가장 오래된 NoSQL 스토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키밸류 스토어 다음으로. 몽고DB가 대표적인 예고, 사실 몽고DB라고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몽고DB 이제 도큐먼트 스토어를 대표하는 그 이그젬플이 몽고DB인데요. 몽고DB 내부에서도 이제 SQL과 같이 트랜잭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재규 학생 연구에서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볼빙 스키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도큐먼트 스토어 관련된 논문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프 스토어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그래프 스토어의 강점이 그리고 피트 시나리오가 굉장히 이제 잘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래프에 특화된 연산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프 스토어가 굉장히 약점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래프 스토어를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프 스토어도 네오포제이로 대표되기는 하지만 네오포제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는 4가지의 NoSQL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DB 엔진 랭킹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릴레이셔널 DBMS부터 시작해갖고 뭐 처음 들어보는 뭐 벡터 DBMS, 멀티밸류 DBMS, 뭐 스페츄얼 DBMS, 이벤트 스토어 뭐 별의별 DBMS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에서 현장에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처리해야 되는 연산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밑에 있는 내비게이셔널 DBMS부터 스페츄얼 DBMS는 제가 작년에 확인했을 때는 이 카테고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해 어제 그저께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새로 생겨났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들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랭킹을 보면은 스코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릴레이셔널 DBMS죠. 1위부터 10위까지가 릴레이셔널 DBMS고 1등 오라클, 2등 MySQL, 4번, 3번, 3등 이제 MySQL, SQL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그다음 포스트그레스QL. 그다음에 있는 몽고DB, 에디스와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이 점수는 사실 뭐 그 해당 블로그에 얼마나 언급이 되었느냐, 혹은 뭐 뭐 관련된 블로그라든가 뭐 유즈 이그젬플 그리고 깃허브라든가 이런 곳에 풀리캐스트들 이런 것들을 종합한 점수라고는 하지만 왼쪽에 있는 것만큼 다양한 요구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아직 대부분 RDBMS를 쓰고 있다. RDBMS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슈들도 뭐 계속해서 연구를 할 만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어디에 어떻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플리케이션은 이제 싱글 서버에서 운영되던 DB가 다운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단일 DB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DB가 죽어버리면은 모든 서비스가 다 마비가 되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DB를 여러 개로 나눠서 데이터들을 중복으로 좀 저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서비스에서 단일 DB에 접속한다고 하면은 이 DB가 병목이 되겠죠. 이 DB에서 뭐 인덱스를 뭐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단일 DB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그 트래픽을 좀 분산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을 경우 레이턴시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좀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저장을 해서 처리를 이제 로컬에서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레플리케이션의 뭐 활용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복제본, 백업, 슬레이브, 레플리카라는 용어로 흔히 부르는데요. 뭐 말씀드렸던 거랑 다 똑같지만 이제 두 번째 대부분의 리퀘스트는 리드라고 하는 점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수정할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을 보더라도 라이트보다가는 리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한 보통 2대 8에서 3대 7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브에서 혹은 레플리카에서 처리를 하고 마스터 노드 혹은 프라이머리 노드에서는 라이트를 모두 처리를 해주는 식으로 그 후에 이제 레플리카들에다가 전파를 하는 식으로 좀 많이 흔히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구성되는 레플리케이션의 구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리더 팔로워 말씀드렸던 대로 프라이머리 노드가 모든 데이터의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그 수정된 데이터들을 레플리카들 팔로워들에게 전파를 해주는 식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리더 레플리카가 전체 과정을 총괄하고 하게 되고요. 만약에 리더가 죽는다고 하면은 새로운 리더를 선출을 할지 시스템을 다운시키고 재부팅을 시킬지 뭐 이런 이슈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리더와 팔로워 간에 발생하는 그런 잠깐 발생되는 그런 뭐 데이터의 불일치라든가 뭐 스테일 리드라든가 뭐 그런 이슈들이 이 리더 팔로워 구조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에 쪽 리더 팔로워 구조의 이그젬플에서 보면은 리더 레플리카를 통해서 팔로워 레플리카들에게 이런 것들이 전파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리더리스 혹은 쿼럼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레플리카가 있습니다. 모든 노드가 과정에 참여를 하고 각 노드들이 홀수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개의 노드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5개의 노드들 중에서 3개의 노드가 합의를 한다. 컨센서스. 오케이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데이터는 승인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노드들이 공평하게 그 데이터의 연산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리더리스, 쿼럼 형식의 레플리케이션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제
5개로 이루어져 있었던 클러스터가 하나의 노드가 죽어서 짝수가 돼요. 그럼 짝수가 되었을 때 만약에 이런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혹은 비잔틴 에러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비잔틴 에러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랫동안 컴퓨터 시스템에서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나는 1이라는 데이터를 수신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때는 2라는 데이터를 수신했다고 전파를 하는 그런 에러가 이제 비잔틴 에러인데요. 이런 비잔틴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슈들이 리더리스 레플리케이션의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 팔로워는 이제 밑으로 전파를 하는 거랑 다르게 리더리스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더 팔로워에 비해서 레이턴시라든가 처리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한계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동기 비동기, 싱크로너스하게 하느냐, 어싱크로너스하게 하느냐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어싱크로너스하게 하면은 아무래도 처리량이 높아지겠죠. 데이터들을 한 번에 배치로 묶어가지고 얘네 통째로 다 됐어라고 전파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대신에 이제 그 잠깐 사이에 이 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데이터가 불일치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전파를 하기 전에 데이터가 죽어버리면, 이 노드가 죽어버리면은 전체 데이터가 소실되는, 유실되는 그런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크로너스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스루풋이라든가 레이턴시가 증가하게 되고요. 처리량도 어느 정도, 이 네트워크 통신량도 어느 정도 이 뭐라 해야 되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싱크로너스한 거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되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아파치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 레플리케이션을 인싱크 리플리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싱크로너스하게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은 리플리케이션 팩토를 뭐 주고 나서 인싱크 리플리카가 알아서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백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천천히 나눠라 라는 식이 이제 카프카에서 이 레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싱크로너스하게 어싱크로너스하게 뭐 하나만 쓴다 보다가는 두 가지를 조금 섞어서 좀 많이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티셔닝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파티션을 만드는 거죠. 데이터들을 쪼개서 보관하는 겁니다. 처리량을 일단 높이기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이고요. 데이터들을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눠서 보관하게 되면 당연히 이 데이터들의 개수에 영향을 받는 인덱스의 효율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 데이터들을 서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이냐, 이 데이터를 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과정에서 서버 간의 통신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데이터의 무결성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파티션에 트래픽이 몰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핫한 데이터, 핫스팟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트래픽들을 어떻게 분산을 할 수 있도록 리파티셔닝들을 할 텐데, 그걸 리파티셔닝 하는 동안에 어떻게 이 데이터들을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따로 전문적으로 해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뭐 또 자세하게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좀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호리존탈하게 할 거냐, 버티컬하게 할 거냐 또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뭐 호리존탈은 그냥 이렇게 승검승검 잘라가지고 뭐 얘네들은 뭐 어떻게 뭐 필터라고 하죠. 뭐 쿠쿠 필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필터에 그런 해시 함수에다가 넣어가지고 뭐 얘는 어디 있어, 얘는 어디 있어 하는 식으로 데이터들 이렇게 쭉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카오에서는 내부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고요. 이제 버티컬하게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ML을 할 때 시계열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계열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전체적인 로우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컬럼의 데이터의 이런 데이터들의 이런 일련된 그런 변화 과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치 파케이와 같이 컬럼 베이스로 된 그런 파일 형식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일단 파티셔닝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컴퓨테이션입니다. 컴퓨테이션은 사실 어플리케이션들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 봤습니다. 스트리밍하게 처리를 하느냐, 배치로 처리를 하느냐, 두 가지로만 나눠 봤는데요. 스트림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뭐 묶어가지고 뭐 초 단위로 뭐 10초에 한 번씩, 뭐 초에 한 번씩, 5초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단순 가공 형변환에서 이제 디듀플리케이션을 한다던가 조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예측값을 뱉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단순한 거는 뭐 아파트 나이파이나 컴플루언트 KSQL처럼 뭐 특정 값만 이상이 되면은 뭐 걔만 따로 모아라. 뭐 아니면 뭐 특정 값만 조회를 하게끔 만들어라. 뭐 아니면 단순하게 뭐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을 뭐 인트나 플로트 형태로 바꿔라. 라는 그런 단순한 연산이 있고요. 이제 좀 중간 단계. 뭐 얘가 뭐 1로 들어오면은 뭐 코드 값이 1로 들어오면은 뭐 1로 들어오면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고 2로 들어오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만 조금 복잡한 연산들을 할 때 중간 단계 연산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카프카 스트림즈를 사용합니다. 좀 더 복잡해지게 되면은 뭐 유재범 학생 하고 있는 디듀플리케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타임스탬프 동안 들어오는 뭐 어떤 값에 어떤 특정한 값들의 뭐 값을 잰다거나 예측값을 뱉는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복잡한 연산들은 아파치 스파크나 아파치 플링크 같은 대규모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해서 처리하고는 합니다. 사실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데이터 건마다 처리를 하는 거는 되게 원시적인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배치, 미니 배치 단위로 좀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걸로 조금 추세가 변경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로 처리하는 거는 대규모의 정적 데이터들, 저희가 흔히 말하는 ETL, 웨어하우징에 속하게 되고요. 사실 저희가 스트림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에서는 배치 처리를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들이 레거시들이 좀 더 아직까지는 세게 있기 때문에 배치 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맵리듀스라든가 ETL 등 일반적으로 대량 데이터에 대한 복잡한 연산들을 수행을 할 때 배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저희가 하둡이라든 굉장히 유명한 시스템이 있죠. 그런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몇 페이지가 안 남았는데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중 어떤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들을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동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한계가 있죠. 너무나도 복잡한 로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어느 정도 데이터 포맷을 정해놓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구성을 하고 나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과정에 속하는 게 시리얼라이제이션과 디시리얼라이제이션, 부어와 복호화라고 부르는데요. 파싱 혹은 마샬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을 특정한 형태, 약속된 형태로 변형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라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쏘는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낸다.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리더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포장을 해제한다.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리얼라이제이션 된 값들은 흔히 스키마와 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사실 스키마와 값만 있으면 이거를 모두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이슨, XML, CSV 같은 경우에는 그 태그 값들, 스키마 값들이 내부에 딱 저장이 돼가지고 CSV 같은 경우에 컬럼에 이름이 이렇게 딱 떠 있죠. XML 같은 경우도 태그가 다 있고 제이슨도 태그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제이슨, XML, CSV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적으로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컬럼 하나 추가해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보내면은 당연히 스키마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좀 무거워지게 되고요. 그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레이턴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 통신량이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통신량이 크면은 그만큼 전송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치 스리프트와 프로토버프라고 하는 이진 형식의 데이터 뭐라 그러지? 형태들이 생겨났는데요. 아파치 스리프트와 프로토버프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를 사전된 형태로 라이터와 리더에 각각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은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값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필드 태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붕어빵 틀에서 딱딱딱딱딱딱 해서 나오듯이 데이터들을 읽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스키마가 갈 필요 없이 필드 태그만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통신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물론 처리 속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티오의 스리프트와 프로토버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스키마를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RDBMS의 단점과 똑같은 단점을 공유합니다. 데이터가 이볼빙하는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한 조금이라도 이 값이 맞지 않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에이브로라고 하는 포맷이 새로 생겨났는데요. 스키마가 사전 선언된 형태에서 발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메시지에는 필드 태그 플러스 값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에이브로는 호환만 되면은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프로토버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메시지를 이렇게 왼쪽과 같이 선언을 하고요. 타입과 필드 옵션, 뭐 requirement 무조건 있어야 되냐, 옵션을 하느냐 그것도 이렇게 사전에 선언을 해놓고 나서 오른쪽 맨 끝에다가 필드 태그를 선언을 해놓으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타입 2, 타입 0, 타입 필드 태그 이런 식으로 1, 2, 3, 3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읽어가지고 요 다음 값들은 뭐 어떤 값들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구성을 합니다. 다음이 이제 이게 에이프로를 선언을 하는 형태인데요. 위쪽에 보면은 이제 레코드 퍼슨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해갖고 여기에는 필드 태그를 지정을 하지 않고 필드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유저네임, 페이보릿 넘버, 인터레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필드 태그를 지정을 해놓으면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필드 태그를 읽어가지고 그 값들을 복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호환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호환 가능하다는 거는 이 오른쪽 위에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유저 아이디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고 해서 얘를 복호화를 못하는 게 아니고 뭐 포토 URL이 들어왔다고 해서 얘를 복호화를 못하는 게 아니고 각각 그 해당하는 그 태그들을 찾아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상위 호환성, 하위 호환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내용을 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된 데이터를 얘를 통해서 읽어가지고 이렇게 복호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에이브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새는 이렇게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뭐 카프카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방식에 해당하는 뭐 RPC입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서 나왔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요새는 부르죠. 거기에서 이제 원격 서비스 요청을 통해서 로컬 함수와 동일하게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서 얘가 무한 루프, 반환값이 유실돼 갖고 계속해서 이 값이 무한 대기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몇 등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얘를 계속해서 재시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지연 시간 증가로 인해서 이 RPC 자체가 병목이 될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유실이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큰 데이터들을 전달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뭐 깨진다거나 하는 이슈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 RPC에서도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 방식을 조금 선호하게 되는데요.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을 해서 서비스 간 동기 통신을 최소화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액티브MQ, RevMQ, 카프카 등등의 그런 인터미디에이션을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스리프트 RPC, gRPC, 에이블 RPC 등 뭐 다양한 RPC 형태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컨센서스,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서도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 만큼 이제 합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뭐 레플리케이션, 리커버 등 다른 프로세스에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잔틴 결함이 있는데요. 실제와 다른 값을 전파하는 오류입니다. 이 비잔틴 결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이 비잔틴 결함을 해결하겠다 하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고요. 어떤 그런 네트워크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분산 시스템 관련된 논문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넣어봤습니다. 뭐 노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전파를 한다거나 메시지 1을 수신을 하고 메시지 2를 수신했다고 회신하는 그런 이슈 그런 에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알고리즘이라든가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이런 비잔틴 결함들을 어느 정도 그냥 자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재해 같은 거라고 가정을 하고 시스템을 짭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크게 비중을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야 되는 신뢰성 컴퓨팅, 그런 트러스터블, 릴라이어블 컴퓨팅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논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레프트라는 알고리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프트는 카프카에서도 최근에 주키퍼라고 하는 그런 그 코디네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레프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크래프트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카프카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레프트는 Reliable, Replicated, Redundant and Fault Tolerant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리더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리더는 이제 만약에 1, 2, 3번이 있는데 1번이 리더였다가 1번이 죽었다. 그러면은 2번이나 3번 중에서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로그 오프셋이 가장 긴 애가 다음 리더가 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얘가 그 레프트를 검색하면 얘가 나오는데요. 로그들을 엮어서 만들었다. 레프트가 뗏목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들을 기반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발표 준비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얕은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봤어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거나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교수님 올려주셨던 그 유튜브 강의를 기반으로 해갖고 좀 스터디를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같이 스터디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재규 학생도 잘 갔다고 추천 때 따로 각자 본 거예요? 네, 따로 봤습니다. 사실 이재규 학생이 되게 좋은 강의다라고 추천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한테. 정한 봤어. 이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봤네. 인트로덕션은 오래전에 봤고요. 사실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조금 일부 있어가지고,